서울 외곽 양평의 작은 마을. 이른 아침부터 짙은 안개가 마당을 감싸고 있었다. 한여진은 조용히 부엌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습기 어린 공기와 함께 풀냄새가 스며들었다. 그녀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고는 커피포트를 올렸다. 이 시간만큼은 여전히 낯설고도 고요했다. 거실에서는 서준호가 앉아 있었다. 그는 늘 그렇듯 똑바로 앞을 보지 않은 채 조용히 음악을 듣고 있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떠다녔다. 사고 이후로 5년. 그는 시력을 잃었고 여진은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무언가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여진은 조용히 커피를 내려준 후 그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매일 이 시간마다 그에게 하루 일정을 설명했고 오늘도 다르지 않았다. 오늘은 병원 예약이 있어요. 오후 2시. 그 후에는 잠깐 마트에 들렀다가 집에 돌아올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여진 씨.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차분했다. 그 부드러움 속에 감춰진 침묵이 여진의 가슴을 서서히 무겁게 짓눌렀다. 몇 주 전부터였다. 이상한 낌새가 들기 시작한 것은 한밤중에 물을 마시러 나왔을 때 그녀는 거실 불이 꺼져 있지 않은 것을 목격했다. 하지만 준호는 다음 날 아무 말도 없었다. 물컵의 위치를 살짝 옮겨두면 그는 아무렇지 않게 정확히 그것을 집어들었다. 심지어 탁자 위에 휴대폰을 건드릴 때도 손끝은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제 위치를 찾았다. 설마, 여진은 생각했다. 내가 의심하고 있는 게 정말 맞는 걸까? 하지만 의심은 이미 마음속에서 씨앗을 틔우고 있었다. 그날 밤, 여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책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박스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친구가 선물로 주었던 소형 카메라가 있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마음속 한 구석은 이미 결정하고 있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거실 구석에 설치했다. 카메라는 부엌과 소파, 피아노가 있는 공간 전체를 담을 수 있는 위치였다. 여진은 숨을 고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틀렸기를.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직감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고 단지 눈으로 확인하길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준호는 평소처럼 일어나 식사를 했다. 여진은 말이 없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된장찌개를 끓였고 밥상을 차렸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조용히 숟가락을 들고 국을 떠먹었다. 그의 손놀림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식사가 끝난 후 여진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노트북을 켰다.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를 꺼내고 파일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무표정한 준호가 소파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벽을 짚지 않았다. 손으로 아무것도 더듬지 않았다. 마치 평범한 사람이 걷듯 자연스러웠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지나가는 차의 헤드라이트가 그의 얼굴을 잠시 비쳤다.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표정이었다. 여진은 몸이 굳은 채로 화면을 바라봤다. 그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그리고 그가 보낸 문자. 내일 예정대로 진행해. 여진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 그 순간 여진은 노트북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그녀가 헌신한 5년, 웃으며 견뎌낸 날들,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온 세월. 그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그날 밤 그녀는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밖에는 가을비가 다시금 내리고 있었다. 작은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 속에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질문은 대답이 없었지만 이제 그녀의 다음 행동은 분명했다. 그는 진실을 숨겼고 그녀는 그 진실을 찾아 나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이번에는 스스로를 위해 끝까지 마주할 것이다. 그날 이후 여진은 말수가 더욱 줄었다. 그녀는 조용히 일상을 이어갔다. 여전히 아침에는 죽을 끓였고 여전히 준호의 옷을 준비했다. 그가 집안 이곳저곳을 다니는 동안도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그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내면은 고요하지 않았다. 의심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이 되어 마음속을 흐르고 있었고 그 흐름은 점점 속도를 더해갔다. 여진은 매일 밤 카메라를 확인했다. 반복되는 영상 속에서 준호는 동일한 행동을 반복했다. 깊은 밤 아무 망설임 없이 방을 나서 거실을 지나고 창문 앞에서 멈춰 휴대폰을 확인했다. 그는 가끔 전화를 걸었고 그 음성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응, 문제없어. 그대로 진행해. 이름이 없었다. 장소도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다. 하지만 그 짧은 말들 속에서 여진은 명확한 진실 하나를 느꼈다. 그는 눈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하지 않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며칠 후 여진은 그를 몰래 따라 나섰다. 새벽 2시. 그녀는 미리 옷을 입고 신발을 준비한 채 거실 불을 꺼두었다. 카메라 영상에서 알 수 있었던 대로 그는 정확한 시간에 일어났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여진은 일정 거리를 두고 그를 따라갔다. 그의 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익숙한 골목을 가로질러 도심 쪽으로 향했다. 그는 몇 번이나 휴대폰을 확인했고 마침내 작은 카페 앞에서 멈췄다. 그 카페는 그녀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감성적인 인테리어,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조용히 열려있는 장소. 준호는 그곳 안으로 들어갔다. 여진은 건너편 가로수 뒤에 숨어 그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몇 분 뒤 한 여성이 카페에 들어왔다. 긴 머리, 단정한 정장 차림, 자연스러운 미소. 그녀는 준호에게 익숙한 듯 다가가 앉았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었고 때때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여진의 손끝은 차가워졌다. 그 미소, 그 표정. 그녀는 오랫동안 준호에게서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날 밤 여진은 집으로 돌아와 샤워도 하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다. 카메라를 다시 확인했고 영상 속 준호와 여성의 대화 장면을 다시 떠올렸다. 당신이 나를 속일 수 있다면 나는 왜 당신을 지켜야 했을까? 그녀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여진의 마음은 그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녀는 다음 날 카페를 다시 찾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여성이 누구인지 직접 확인할 것이었다. 다음 날 오후 여진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전날 보았던 여성은 이번에도 약속이라도 한 듯 정해진 시간에 들어왔다. 그녀는 주문을 하고 한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 여진은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조용히 말을 걸었다. 여성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곧 미소를 지었다. 도와드릴까요? 혹시 서준호 씨를 아시나요? 여성은 잠시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심리상담사입니다. 서 씨와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진은 멍해졌다. 상담? 네, 정식 상담은 아니지만 트라우마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어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여진의 귀에는 진실과는 어긋나는 선명한 소리로 들렸다. 그가 시력을 잃었다고 하셨나요? 상담사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렇게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복잡한 심리적 회피 행동이라고 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심리적 가면이라고요. 그 순간 여진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의 거짓, 그의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희생.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진은 핸들 위에 손을 올린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라디오에서 흐르는 재즈 음악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반복했다. 이제는 그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야. 그 결심은 작지만 강했다. 다음 날 그녀는 이삿짐 박스를 꺼냈다. 한 통, 두 통, 그녀의 물건이 담겨졌고 그녀의 삶이 한 걸음씩 집 밖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더 이상은 속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잃지 않을 것이다. 서울을 떠나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여진은 소리 없이 가방을 싸고 오래된 캔버스와 붓들을 담은 상자를 차 트렁크에 실었다.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보며
그녀는 벽에 걸려있던 풍경화를 조용히 내렸다. 그것은 그녀가 그린 마지막 그림이었다. 준호와 함께 살던 그 초반의 계절, 아직 모든 것이 부드럽던 시간의 흔적. 이제는 그 조각마저도 떠나야 했다. 준호는 여진이 떠나는 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진실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는 더 이상 변명하려 하지 않았다. 이해도 용서도 없었다. 그저 정리라는 단어만이 그들 사이에 남아있었다. 여진이 강릉에 도착한 것은 초가을이었다. 기차에서 내렸을 때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헤집었다. 공기는 다소 쌀쌀했지만 그 서늘함이 오히려 위안처럼 느껴졌다. 서울과는 전혀 다른 풍경. 높은 건물 대신 낮은 지붕들, 차가운 대리석 대신 파도 소리가 길을 따라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바닷가 근처에 위치한 작은 한옥 게스트하우스의 방을 구했다. 방 안에는 작은 창문과 낮은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 단출함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처음 며칠은 바다만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가는 것을 따라 숨을 고르듯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붓을 들었다. 강릉에 위치한 지역문화예술센터에서는 소규모 미술 수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여진은 우연히 그곳을 방문했다가 담당자에게 자신이 예전 화가였음을 털어놓았다. 한번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해 보시겠어요? 담당자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 제안은 여진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처음으로 붓을 잡은 날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들의 웃음과 물감이 흩뿌려진 교실 속에서 오랜만에 자유를 느꼈다.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며 울고 웃었고 그 모든 감정은 여진의 붓끝에 흘러들어왔다. 그녀는 그림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 사랑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곳에서 여진은 미래라는 이름의 여성을 만났다. 강미래. 지역 예술센터의 운영자이자 바닷가 근처 작은 갤러리 카페의 주인이었다. 미래는 밝고 유쾌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고요한 상처를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여진을 보자마자 말했다. 당신은 굉장히 조용하게 무너졌던 사람 같아요. 맞죠? 여진은 그 말에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미래는 여진을 집요하게 캐묻지 않았다. 대신 하루 한 번 바다를 함께 걷자고 권유했다. 두 사람은 매일 해질 무렵 바닷가를 걸으며 침묵 속에서 마음을 나누었다.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예요. 어느 날 미래가 말했다. 근데 그건 당신이 다시 그릴 수 있게 되었을 때예요. 타인을 그리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그릴 수 있게 되었을 때. 여진은 그 말을 오래도록 되새겼다. 시간은 고요하게 흘렀고 여진은 갤러리 카페의 한켠에서 작은 개인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녀의 그림은 모두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지만 그 바다에는 계절마다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은 잔잔했고 어느 날은 격렬했다. 어떤 날의 그림은 회색빛이었고 또 어떤 날은 새벽빛처럼 투명했다. 그림들 사이 가장 중심에 놓인 한 작품에는 제목이 붙지 않았다. 그 그림은 완성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그림 속 바다는 뚜렷했지만 수평선 위에 놓일 무엇인가가 빠져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비워두었다. 마치 그 자리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무언가처럼. 어느 날 저녁, 미래는 여진에게 묻는다. 그림 속 빈 공간에는 뭘 넣을 생각이에요? 여진은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창밖을 바라본다. 저 멀리 파도가 부서지고 한 아이가 조약돌을 던지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대답한다. 그건 내가 다시 나를 완성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을 거야. 그녀의 삶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바닷가의 끝, 그녀가 몰랐던 또 다른 진실이 조용히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은 이미 초겨울의 기운을 품고 있었다. 바람은 매섭고 하늘은 낮게 드리웠다. 서준호는 자신이 한때 즐겨 찾던 재즈바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간판은 바뀌었고 내부도 새 단장을 마친 듯했다. 그러나 그 안에 스며든 오래된 멜로디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듯했다.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맞은편 벤치에 앉아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다. 여진이 떠난 후 그는 거의 매일 이 수첩에 무언가를 써내려갔다. 때로는 음악의 한 조각이었고, 때로는 고백이었으며, 때로는 용서를 구하는 문장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오히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다. 며칠 전 그는 상담사 최인우를 처음으로 찾았다.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첫 질문에 준호는 망설였다. 그저 지금은 혼란스러운 사람이라고 해두죠. 그의 대답은 애매했지만 그것이 바로 그의 진심이었다. 상담실 안은 따뜻했다. 조용한 음악과 말끔한 책장이 있었고 무엇보다 판단 없는 공간이라는 인상이 들었다. 진짜 두려운 건 내가 다시 시력을 되찾고도 계속해서 거짓에 의존했던 나 자신이에요. 여진을 잃을까 두려웠고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되면 나를 경멸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녀가 떠난 후 무엇이 가장 무너졌나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됐어요. 여진이 없으니 내가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거든요. 그의 말에 최 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지금은 자신을 다시 정의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네요. 그 순간 준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상담을 거듭하며 자신의 감정의 층위를 하나씩 들춰냈다. 그 안에는 어릴 적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실종, 무너진 가족과 고장난 신뢰가 있었다. 그에게 세상은 늘 자신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였고, 그래서 그는 먼저 스스로를 감췄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믿지 못했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못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마치 스스로를 향한 선고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백 후 그는 처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아무런 악보 없이 손끝이 이끄는 대로 건반을 눌렀다. 그 선율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여진이 떠나던 그 새벽, 닫힌 현관문 너머의 공기와 닮아 있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USB가 하나 있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여진과 함께 살기 전의 것, 어쩌면 과거의 어떤 진실이 담긴 조각일지도 몰랐다. 컴퓨터에 연결하자 하나의 폴더가 열렸다. 폴더의 이름은 2024고 이전. 그는 망설이며 첫 번째 영상을 클릭했다. 화면 속에는 자신과 한 여성이 대화 중이었다. 그 여성은 익숙했다. 바로 그가 여진에게 상담사라고 말했던 하은이었다. 준호 씨,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나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 하지만 지금 아니면 다시 시작할 방법이 없어. 그는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다. 그 목소리, 그 표정. 거기에는 두려움이 아닌 계산이 있었다. 그는 시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잃은 척하기로 계획했던 것이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실수나 충동이 아니었다. 그는 차마 끝까지 영상을 볼 수 없었다. 노트북을 덮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을 마주했다. 자신이 단순히 약했던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었음을. 그날 밤 그는 바람이 세차게 부는 옥상에 올라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여진.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대답은 바람 속으로 사라졌다. 만약 그녀가 이 영상을 봤다면 그는 다시는 그녀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깨달았다. 진실을 묻은 채 살아가는 것보다 진실로 인해 벌어지는 고통이 더 나은 길이라는 것을. 그는 USB를 손에 쥔 채 천천히 다짐했다. 나는 이걸 내게 보여줄 거야. 내가 원한다면 날 완전히 떠날 수 있도록. 그것이 그의 마지막 책임이었다. 그리고 유일한 시작이었다. 바닷바람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강릉의 가을은 서울보다 깊고 조용하게 사람을 감쌌다. 사람들의 옷깃은 높아졌고 하늘은 더 파랗고 멀어졌다. 한여진은 해질 무렵마다 같은 장소에 섰다. 바닷가 근처의 벤치. 이곳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가 되었고 그녀의 가장 솔직한 그림들이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그녀의 그림 속 바다는 단 한 번도 똑같은 얼굴을 하지 않았다. 어떤 날은 깊고 검었고
어떤 날은 유리처럼 투명했으며 또 어떤 날은 거칠게 몸을 부딪혔다. 그녀는 깨달았다. 바다는 결국 자신이었다. 개인전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강미래는 갤러리 벽에 여진의 그림들을 하나씩 걸어주며 말했다. 사람들이 당신의 그림을 보면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진은 그 말에 조용히 웃었다. 그림이 말 대신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걸린 작품은 제목이 아직 없는 그림이었다. 미래는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다 물었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응, 근데 이제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처음으로 그 빈 공간에 무엇을 넣을지 스스로에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여진은 숙소에 돌아와 작업대를 정리했다. 붓을 들기 전 그녀는 책상 한쪽에 놓인 오래된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누군가 창문 틈 사이로 넣어두고 간 듯했다. 봉투에는 이름도 주소도 없었지만 글씨는 익숙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편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여진아, 너에게 이걸 보여주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서준호였다. 편지 속에는 길지 않은 고백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고, 자신이 어떻게 두려움 속에서 거짓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무너뜨렸는지를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함께 동봉된 USB. 그 안에는 그녀가 알지 못했던 준호의 진실이 담겨 있다고 적혀 있었다. 여진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노트북을 켰다. USB를 연결하고 단 하나의 영상 파일을 클릭했다. 그 화면 속에는 그와 어떤 여성이 있었다. 조용한 방 안, 심각한 대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그녀가 떠나기 전에 내가 먼저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야. 여진은 숨을 멈췄다. 화면 속 준호는 두려운 듯했지만 동시에 확신에 차 있었다. 그 눈빛은 사랑보다는 소유에 가까웠다. 영상이 끝나고도 한동안 여진은 자리를 뜨지 못했다. 심장은 아프게 뛰었고 손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기대했는지 몰랐다. 혹시 정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일까? 아니면 단순한 실수였기를 바랐던 것일까? 하지만 진실은 선명했다. 그는 그녀를 믿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를 붙잡기 위해 가장 비겁한 방법을 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진은 그 USB를 닫고 난 뒤 붓을 들었다. 그녀는 마지막 그림의 빈 공간에 물감을 얹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손은 떨리지 않았다. 파도 위에 떠있는 작은 배, 외롭고 작지만 단단하게 바람을 마주하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녀는 제목을 적었다. 홀로, 그러나 흔들리지 않게.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손으로 마무리 짓고 있었다. 며칠 후 여진의 첫 개인전이 열렸다. 작은 갤러리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 지역 주민들, 학생들, 우연히 들른 여행객들. 그림 앞에서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림 옆에 짧은 글귀가 함께 전시되어 있었다. 상처는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예술로 마주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끝 그림 앞에는 누군가 조용히 서 있었다. 서준호였다. 그는 여진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녀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인사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었다. 그저 서로가 서로를 더 이상 속이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느껴졌다. 전시가 끝난 뒤 여진은 바닷가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다. 노을이 물결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 그러나 그 과거 없이 나는 여기에 도달할 수 없었어.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처음으로 온전히 안아주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갤러리에서 그녀의 그림을 본 그날 밤, 서준호는 늦게까지 거리를 걸었다. 한참을 바닷가 근처를 배회한 끝에
그는 작은 여관에 방을 잡았다. 창밖으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위로가 되었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방 안, 그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앉아 있었다. 여진은 말하지 않았다. 그를 비난하지도 쫓아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 안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었다. 더 이상 어떤 감정도 의무가 아니라는 것.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도 이제 자신을 묶고 있던 것에서 벗어나야 했다. 다음 날 준호는 서울로 돌아갔다. 그는 상담사 최인우를 다시 찾았다. 그녀를 봤습니다. 무슨 말을 주고받았나요? 아무 말도요. 그게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했겠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짜로 나 자신을 세우는 방향으로요. 당신이 감정을 음악으로 풀어냈던 그 시간처럼요. 그 시간들은 거짓 없는 순간이었죠. 오직 내 안에 울림만 있었어요. 그는 피아노 앞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를 감동시키기 위한 연주가 아니라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연주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신이 예전에 강의했던 문화센터에 연락을 넣었다. 청소년 음악 수업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며칠 후 그는 새로운 학생들을 만났다. 악보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아이들부터 소리를 두려워하던 아이들까지. 그는 그 아이들 속에서 예전의 자신을 보았다. 불안하고 조용하고 늘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던 그 시절의 서준호. 그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음악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진심을 소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아요. 당신이 그걸 믿으면 돼요. 아이들의 눈빛이 변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진짜 교사였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피아노 앞에 앉았다. USB에 저장되어 있던 오래된 곡들이 있었다. 대부분은 여진과 함께할 때 썼던 것들. 하지만 그는 이제 새로운 곡을 쓰기로 했다. 손가락은 처음에는 서툴렀다. 감정이 겹치고 멜로디가 엉켰다. 그러나 점점 곡은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그는 곡의 제목을 적었다. 남겨진 음표. 그것은 여진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그와 그녀 사이에 남겨진 마지막 조용한 울림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문장처럼, 아직 닫히지 않은 문처럼. 그 안에는 무릎 꿇지도 집착하지도 않은 담담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그는 편지를 썼다. 받는 사람의 이름은 적지 않았다. 다만 편지 봉투 안에는 악보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짧은 문장. 이건 더 이상 누구를 붙잡기 위한 음악이 아니에요. 그저 나 스스로를 위한 고백이에요. 그는 그 편지를 강릉의 작은 갤러리 앞으로 보냈다. 받든지 받지 않든지 이제 그녀의 선택이었다. 그는 여전히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수업이 있는 날이면 학생들과 악기를 조율하고 없는 날이면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때때로 음악회를 열기도 했고 가끔은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유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음악 안에 살아있었다. 그의 삶은 단조로웠지만 그 단조로움 속에 숨겨진 울림은 깊고 따뜻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수업 후에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했던 적이 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래. 그리고 그 사랑을 놓아주는 게 사랑의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지. 그럼 다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다. 때론 만나는 것보다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어. 아이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아 조용히 건반을 눌렀다.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다. 도시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 소리가 귀에 스며들었다.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는 내가 나를 믿을 차례야. 그 말에는 후회가 담기지 않았다. 대신 작은 용기와 시작이 있었다. 그리고 그 용기 위에 그의 삶은 새로이 흐르고 있었다. 첫눈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다.
강릉의 거리에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려앉았고 그 풍경은 마치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는 듯했다. 한여진은 작업실 창문 너머로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팔레트에는 겨울빛이 번지고 있었고 붓끝에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여운이 남아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이제 누군가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과 나누는 대화였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그녀는 문득 갤러리 우편함에 들어온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주소는 없었고 봉투 안에는 익숙한 손글씨로 적힌 악보 한 장과 짧은 문장이 담겨 있었다. 이건 더 이상 누구를 붙잡기 위한 음악이 아니에요. 그저 나 스스로를 위한 고백이에요.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진심이었다. 여진은 한동안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기만 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 안에서 스스로 해석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미 지난 시간들을 통해 배운 것이 있었다. 진짜 성장은 다시 사랑할 수 있음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고도 평온할 수 있음이라는 걸. 서울에서는 연말 문화행사가 한창이었다. 도심 곳곳에서 전시회, 공연, 마켓이 이어졌고 그중에는 강릉예술센터와 협력한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의 작업도 일부 작품이 초청받았다. 한여진은 망설였다. 사람 많은 곳에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래의 조용한 한마디가 그녀의 등을 밀었다. 이건 당신이 잘 이겨냈다는 증거잖아요.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으로 말이에요. 서울행 기차에 오르며 여진은 창밖 풍경을 조용히 응시했다. 한참을 달리던 끝에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에 붙잡히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서울의 작은 전시홀. 조명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웅성거림보다는 감탄에 가까웠다. 그녀의 그림은 한쪽 벽면에 걸려 있었고 그 앞에는 다양한 연령의 관람객들이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림 중 하나 앞에 조용히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서준호였다. 그는 여진의 시선을 느낀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어느 쪽도 놀라지 않았다.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언젠가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여진은 조용히 다가갔다. 그는 악보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다. 이번엔 따로 보낸 것이 아닌 직접 전달하고 싶은 것이었을까? 연주하러 왔어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요. 그냥 듣고 싶었어요. 이 공간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요. 그들은 함께 그림 앞에 섰다. 말이 없었지만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았어요? 그 편지. 여진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응, 그게 당신이 만든 음악이라면 나도 그에 맞는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전시한 그림 중 가장 마지막 작품을 가리켰다. 하얀 캔버스에 단 하나의 곡선만이 흐르듯 그려져 있는 그림. 제목은 응답 없는 노래. 이건 슬픔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요함이에요. 부르지 않아도 되는 이름, 들리지 않아도 되는 소리. 하지만 그 존재는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거죠.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지금 연주하고 있는 음악이랑 비슷하네요. 그는 웃으며 덧붙였다. 혼자서 완성할 수 있는 곡이지만 누군가 들어주면 더 좋은. 전시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전시홀 뒤뜰의 작은 정원으로 나왔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그녀는 두 손을 외투 주머니에 넣은 채 고개를 들었다. 예전에는 모든 순간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나는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말을 조용히 기다렸다. 이젠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군가의 옆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자리에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 자리에 나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더 이상 기대도 간절함도 없었다. 오직 한 가지, 진심. 여진은 아주 조용히 대답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당신이 나를 가둔다면 그건 아니에요. 준호는 그 말에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자리에 머물 준비부터 해야겠네요. 걷는 속도도 말하는 속도도 당신의 흐름에 맞게. 그녀도 작게 웃었다. 그들은 그렇게 다시 시작하지 않았다. 대신 멈추지 않았다. 같은 공간에 서서 서로 다른 삶의 결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그날의 유일한 약속이었다. 전시가 끝난 후 여진은 강릉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복구했지만 서울에서의 그 며칠은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따뜻한 여운처럼 남아있었다. 그녀는 서준호와 다시 만났지만 그것은 어떤 연인의 재회도 감정의 폭발도 아니었다. 오히려 오래된 편지를 다시 펼쳐 읽는 듯한 감정. 익숙하지만 낯설고 가까우면서도 조심스러운 거리. 그날 이후 둘은 연락하지 않았다. 그저 각자의 자리를 지켰고 그 자리가 서로를 향해 다가갈지 멀어질지는 시간에게 맡겼다. 어느 날 여진은 바닷가 갤러리에 도착하자마자 미래로부터 편지 하나를 받았다. 서울에서 어떤 분이 두고 가셨어요. 당신이 꼭 봐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봉투는 낡은 느낌이었고 겉면에는 아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 다만 편지를 연 순간 그녀는 그 필체를 알아보았다. 하은. 편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예전에 서준호와 함께 있었던 상담사 하은이었다. 편지는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진이 몰랐던 그리고 준호조차 숨겨온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가 당신을 선택한 방식은 옳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정말로 절박했어요. 누구보다도 무너져 있었고 당신 없이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조차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여진은 숨을 고르며 다음 문장을 읽었다. 당신이 떠나고 난 후 그는 매일 저에게 왔어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가 말했죠. 그녀를 망가뜨린 게 내가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고.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문장. 이 편지를 읽고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 저는 그걸 존중할 거예요. 하지만 부디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볼 기회는 주세요. 그날 밤 여진은 작업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작업대 위에 붓은 아직 마르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천천히 속삭였다. 진심이었다면 왜 그토록 멀리 돌아갔을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사랑이란 때로는 가장 서툰 방법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그런 사랑이 얼마나 쉽게 상처가 될 수 있는지도.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로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며칠 후 준호는 강릉으로 내려왔다. 별다른 약속도 연락도 없었지만 그는 무언가 이끌리듯 그곳으로 향했다. 그가 갤러리 앞에 도착했을 때 여진은 이미 마당의 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지만 먼저 다가간 쪽은 여진이었다. 하은 씨에게 편지를 받았어요. 그 말에 준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나도 몰랐어. 그녀가 너에게 편지를 보낼 거라고는. 그녀는 당신을 감싸려는 게 아니라 당신을 보여주려는 거였어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나는 아직 당신을 다 믿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거기에서 걸어 나오는 걸 직접 봤어요. 그 음악, 그 눈빛. 당신은 더 이상 그때의 준호가 아니었어요.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나는 아직도 매일 그날의 나를 떠올려요. 그리고 그날의 선택을 후회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선택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나도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여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지 그 끝을 내 방식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그녀는 작업실로 들어가 벽 한편에 걸린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림 속에는 잔잔한 바다와 그 위에 떠있는 두 개의 배가 있었다. 서로 닿지 않았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이건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없는 미래가 아니라 각자의 길을 가는 중에도 서로를 기억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그림이에요. 준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림이 아니라
기도처럼 들리네요. 그날 밤, 준호는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 여진은 마당에 서서 그가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편안한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어깨 위에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한 게 아니야. 다만 더 이상 당신에게 묵이지 않기로 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 결심은 어떤 용서보다 더 깊고 단단한 것이었다. 서울은 이미 늦겨울에 접어들고 있었다. 거리는 다시 붐비기 시작했고 연말의 따뜻한 조명들이 사람들의 걸음을 조금 더 느긋하게 만들고 있었다. 서준호는 늘 가던 골목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노트 하나가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곡의 일부가 조용히 적혀 있었다. 그는 그 곡에 제목을 붙이지 않았다. 아직 이 곡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진과의 강릉에서의 대화 이후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향해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그날 그녀가 보여준 그림, 그리고 그 말, 각자의 길을 가는 중에도 서로를 기억할 수 있다는 말은 준호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그는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다. 기억은 소유가 아니며 사랑은 끝이 아닌 흐름이라는 것. 한편 강릉의 바다는 여전히 차가웠다. 여진은 작업실 창문 너머로 눈에 덮인 백사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그녀는 요즘 다시 그림을 멈추고 있었다. 단지 손이 멈춘 게 아니었다. 마음이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편안함, 안도, 그리고 가끔은 서늘한 그리움.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 그리움조차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준호가 남긴 악보를 꺼내 다시 보았다. 단순하고 짧은 선율이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진동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그는 나를 위해 이 곡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썼다는 말이 맞았어. 그래서 나는 이 음악을 듣고도 아프지 않았던 거야. 며칠 뒤, 여진은 서울행 기차에 올랐다. 이번에는 아무 전시도 없었고 약속도 없었다. 단지 자신에게 묻고 싶었다.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한 사람을 정말로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녀는 도착하자마자 곧장 문화센터를 찾았다. 준호가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수업은 한창이었다. 교실 안에서는 여러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고 준호는 익숙한 동작으로 아이들의 손을 지도하고 있었다. 그는 여진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뒷문에 서서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예전의 그가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에 기대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떠나자 준호는 교실을 정리하다가 문가에 선 여진을 발견했다.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왔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림이 멈췄어요. 그래서 그냥 걷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준호는 그녀 옆에 조용히 섰다. 그들은 함께 교실의 피아노를 바라보았다. 벤치에 놓인 악보들, 조용히 닫힌 뚜껑, 그리고 아직 식지 않은 감정의 공기. 나는 아직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다. 여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 사랑이 나를 붙잡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이제는 고맙게 느껴져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나도 여전히 당신을 생각해요. 아침을 맞을 때, 붓을 들기 전, 조용히 음악이 흐를 때.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이제 그리움이지 기다림이 아니에요. 준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아마도 떠나지 않고도 억지로 다가가지 않는 거라는 걸 이제는 알겠어요. 여진은 작게 미소 지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언젠가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음악을 들으며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여진은 서울의 작은 거리에서 혼자 걸었다. 찬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느끼고 있었다. 예전의 그녀였다면 그를 다시 붙잡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를 보낼 줄 알았다. 단지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게 두는 것.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당신은 더 이상 내 안에서 울지 않아요. 대신 조용히 머무르고 있어요. 마치 한 곡의 마지막 음처럼. 그 말 속에 담긴 모든 감정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위한 자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계절이 지나간 후 두 사람의 삶이 다시 자신을 향해 흐르기 시작하다. 봄이 오고 있었다. 아직 나무는 가지 끝에 움트는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지만 바람의 향이 달라졌고 바다의 색도 조금 더 옅어져 있었다. 강릉의 하늘은 겨울보다 더 높아졌고 여진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새벽마다 바닷가를 산책했다. 말없이, 그리고 이유 없이. 매일 반복되는 그 길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녀의 내면을 정리해주는 시간이었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갤러리로 향하던 길에 벤치에 앉아 메모장을 꺼냈다. 오래전에는 이 메모장에 그를 향한 감정만을 써내려갔지만 지금은 그저 바람에 대한 이야기,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림 속색에 대해 적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알았다. 진짜 회복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삶을 덧그리는 일이라는 것을. 서울, 준호는 여전히 음악을 가르치고 있었다. 아이들은 점점 실력이 늘었고 그에게 음악은 더 이상 직업이 아니라 숨쉬는 방식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이따금 공연에 초대받기도 했고 가끔은 자신이 쓴 짧은 곡을 온라인에 올리기도 했다. 그 곡들 중 하나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제목은 고요한 날의 기억. 짧고 단순한 피아노 솔로였지만 그 안에는 풍경이 있었고 바람이 있었고 잊힌 감정이 있었다. 댓글 중 어떤 이는 말했다. 이 음악을 듣고 오래된 이별이 다시 다정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그 댓글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때마다 여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그녀가 여전히 자신 안에 기억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 일인지. 어느 오후 그는 강릉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아무 연락도 없이 그저 그 도시의 공기, 그녀의 그림, 그 바다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갤러리에 도착하자 벽면에는 새로운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여진의 이름은 없었다. 대신 그녀가 가르친 아이들의 공동 전시였다. 작은 손으로 그린 큰 그림들, 기울어진 집, 손잡은 사람들, 그리고 무수한 색의 하늘. 그는 한참을 서서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그중 한 구석, 아이가 그린 바다 그림이 있었다. 그 그림 아래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우리 선생님이 말했어요. 바다는 기억을 품고 있다고. 그는 조용히 웃었다. 여진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그는 그 말을 메모장에 옮겨 적었다. 바다는 기억을 품는다. 그리고 그 기억은 바람을 타고 다시 돌아온다. 그날 저녁, 여진은 작업실로 돌아오는 길의 갤러리 앞을 지났다. 그리고 문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등을 곧게 세우고 손에는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다가가 말을 건넸다. 서울이 그리웠나요? 그는 돌아보며 웃었다. 강릉이 더 그리웠어요. 그들은 다시 나란히 섰다. 무언가를 시작하려 하지 않고 마무리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순간을 받아들이며 여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난 아직도 그림을 그려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안에 누구를 증명하려 들지 않아요. 나도 음악을 계속 써요. 당신이 듣지 않더라도, 누가 기억하지 않더라도요. 둘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여진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언젠가 다시 함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각자의 길을 잘 걸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길이 어디든 당신의 고요가 머물길 바랄게요. 여진은 웃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당신의 음악이
누군가의 슬픔을 안아줄 수 있길. 그들은 그렇게 다시 헤어졌다. 그러나 이번엔 이별이 아니었다. 이건 한 사람을 온전히 보내고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는 과정이었다. 여진은 다음 날 아침 새 캔버스를 펼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람도 풍경도 아닌 자신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준호는 같은 시각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곡을 연주했다. 그 멜로디는 여전히 그를 흔들었지만 그 흔들림 속에 그는 자신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다시 각자의 계절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어갔다. 이제 바다는 더 이상 떠나간 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흘렀고 그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진짜 평화를 만났다.